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이 투입되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며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뉴 삼성을 향한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오늘 주식시장에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서울 청량리에서 마감된 한 오피스텔 상가 분양을 두고 이른바 초치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민부동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가 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6월의 경우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 6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약 12조 원, 기업어음과 단기사채는 53조 원입니다. 금융위는 채권 상당 부분이 고신용 등급이고 최근 금융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채 발행이나 차환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부진한 반면 코로나19 재정 투입으로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00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부가세 2조 4천억 원이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56조 6천억 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적자폭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이번 기각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은 대규모 투자와 노사문화 개선 등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뉴 삼성으로의 혁신에 고삐를 당겨 사회적 신뢰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후 약 16시간 만입니다.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지만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번의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기소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불기소 결론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셈입니다. 한 차례 위기를 넘긴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상생에 방점을 둔 뉴삼성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도체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대형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력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더욱 공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해제 합의는 이 같은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노사문화 개선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노사관계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삼성 관계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오늘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09% 오른 5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생명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른 종목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동원 KB증권연구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행보가 연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기문 회장은 오늘 김현준 국세청장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국세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는 가능한 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중지해 주실 것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투자는커녕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부담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유예, 컨설팅 지원 등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세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더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의 세정 지원에 이어 국민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 관련 조세제도 대응 전문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의 생산성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상가 분양이 최근 끝났다고 하죠. 근데 분양 결과를 놓고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 대행사 측의 당첨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상가 청약은 기준 시간부터 선착순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일명 초치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이 당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절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사연인지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부 청약자들이 피켓 시위했다고,까지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이유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는 주상 복합시설인데요. 지난달 28일 분양 대행사인 미도리얼코는 81개의 상가 호실에 대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우리은행 지정 계좌에 계약금을 먼저 넣는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방식의 일명 초치기 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각 호실과 입금자 이름을 써서 호실별로 10시를 기준으로 해 가장 먼저 입금이 된 사람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은행 계좌를 조회하면 호실별로 가장 먼저 입금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양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청약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은행 지정 계좌의 도착 시간, 그러니까 입금된 시각들이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면 내 계좌에는 송금 시각이 찍히고 상대 계좌에는 돈이 입금된 시각이 찍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같이 생길 것 같아요. 송금하면 보낸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옆에 시간 뜨지 않나요?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은행 측은 전산 시스템상 입금된 시각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계좌 내역을 조회하면 시각과 금액 등이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은행 측에서 엑셀링을 해서 대행사 측에 넘겨준 파일에는 도착 시각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28일 10시를 기준으로 먼저 계약금이 도착한 입금자들의 순서는 넘버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엑셀에 정리된 시각은 도착 시각이 아니고 그 옆에 1, 2, 3 이렇게 거래 일련 번호가 찍히는데 그게 도착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은행 말대로라면 그 순서대로 당첨자를 발표하면 되는 건데요. 정확한 도착 시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당첨자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당 계좌가 당일 10시부터 오픈 운영된 게 아니라서 10시 이전에 입금된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면 이제 수천 명이 한 번에 입금을 동시에 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는 명쾌하게 시간을 전체 나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게다가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그 시간들도 뒤죽박죽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10시 00분 00초부터 밑으로 그 이후 시간들이 쭉 찍혀야 되는데 그 뒤에는 9시 59분 59초도 있고요. 그 앞에는 10시 00분 03초처럼 더 늦은 시간이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전산에서 굉장히 많은 소수점까지 한순간에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가 분양 때는 그 10시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네, 분양 대행사인 미더리올코는 입금 도착 시각이 확인되지 않아 계좌 거래 내역을 열람해서 가장 먼저 10시 00분 00초로 찍힌 지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일련 번호는 내림차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기준이 생기면 그 밑으로 순서를 결정해도 되는데요. 계좌 거래 내역에서 기준을 삼은 그 10시 00분 00초가 선착순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겁니다. 거래 일련 번호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에 찍힌 시각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첨자 목록을 보면 기준 시각인 10시 이전 9시 59분 59초로 되어 있는 당첨자도 있었습니다. 탈락자들이 10시 이전이면 이미 기준 미달 아니냐면서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또 대행사가 기준으로 결정한 저 시각 자체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약에 탈락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신청자들은 분양 회사가 지금 지정한 프로세스에 맞게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뒤죽박죽된 오류를 무시한 채 본인들이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조회되는 거래 내역 조회되는 그런 순으로 당첨자를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따라서 그 도착 시각부터 다시 명쾌하게 확인을 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피해자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대행사 측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입금액 도착 시간이 확인되지 않아갖고 뭐 임의적으로 기준 시간을 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입장이 있습니까? 네, 청약 공고문 당첨자 선정 기준을 보면요. 동시 동초 입금 시 청약 계좌에 먼저 기록된 1인이 당첨자로 선정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계좌에 먼저 찍힌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해석인데요. 지금처럼 시간이 불명확할 경우에 대행사가 기준을 설정했으니 그 시점부터 먼저 찍힌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대행사 측은 이런 내용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건데요. 28일 오전 10시 선착순 입금자 그리고 대행사의 기준 시점부터 먼저 찍힌 사람이 당첨. 대행사는 28일 오전 10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뒤에 있는 기준대로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 동초 입금 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 탈락자입니다. 신청자들은 뒤죽박죽된 시간을 문제 삼고 일단은 시간을 필터링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행사 입장에서도 그 시간을 무시한 채 입금 순서대로 조회 순대로 나열되는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하면 지정한 시간마저 자체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탈락자를 피해자로 명시한 부분을 바로 잡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청약에 탈락하신 분 이야기를 인터뷰를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행사가 임의적으로 기준 시간을 이렇게 뭐 다시 재설정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분양 대행사의 방침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법적 테두리 밖의 영역이다 보니까 미스가 나더라도 대행사는 일관되게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데요. 여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각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만 확인되면 지금의 논쟁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조차 그 시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니 애초에 초치기 청약은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쵸. 듣고 보니까 선착순 선정 방식에서 시간이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은행에서 도착 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초치기 청약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다는 평가 때문이고요. 큰 단지들의 상가를 분양할 때는 보통 청약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추첨 방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커다란 두 통을 준비해서 그 안에 탁구공에 번호를 적어놓고 뽑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한 통에는 청약자들의 번호를 적어놓고 다른 한 통에는 상가 호실에 번호를 적어 넣은 뒤에 하나씩 뽑으면 당첨자와 당첨 호실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방법들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호실에 직접 도전할 수는 없지만 다들 보는 앞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니까 큰 논란은 좀 덜할 것 같아 보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은 단지를 분양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잠깐 진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초치기 방식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번거로움도 덜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데이트로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재 중에서도 이런 허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커다란 화근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초치기 청약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계좌에 찍힌 시간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입금한 사람의 계좌에는 10시 00분이라고 찍혔는데 도착한 계좌에는 9시 59분으로 찍혀서 서로가 난감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 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의아하지만 요즘같이 청약 시장이 뜨거울 때는 특히나 이 초치기 청약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예, 은행 계좌에 기준 시간부터 먼저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을 당첨자로 하게 되는 이른바 초치기 청약. 간단해 보였는데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무수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상황 재점검과 조건 재협의 요구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사는 인수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재점검과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거래 종결일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이 이달 말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혀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압박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현사는 산은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LG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신입사원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십으로 선발하고 인적성 검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LG 측은 현장 중심으로 필요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고 경영 환경과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 설명했습니다. 이달 중 LG화학이 전지사업본부, 생명과학사업본부 채용 연계형 인턴십 공고를 내고 이를 시작으로 하반기 상시 채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대의위원회 안건에 3.3제곱미터당 분양가 2,910만 원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밝혀지며 조합원들이 반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 시뮬레이션 결과도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당장 올해 9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3,500만 원가량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일반 분양에 나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둔촌주공아파트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이 지난해 9월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분양가를 알아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동안 조합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둔촌주공조합은 지난 5월 미래전략연구소로부터 결과를 받았습니다. 올해 9월에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둔촌주공아파트가 받을 수 있는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561만 원입니다. 조합이 원했던 분양가 3,550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입니다. 올해 9월이면 후분양도 아닐 뿐더러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2,900만 원 선의 허그 분양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맞다면 조합이 서둘러 일반 분양에 나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임원회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카페에 이제 어제 그 가격에 대한 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서 아마 추후로 은행 동세가 빨리 많이 모이면은 아마 그게 빨리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해임 동의서는 약 2,000부 정도가 모였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 6천여 명의 과반을 넘을 때 본격적인 해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GS칼텍스가 주유소에서 편의점 제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 사각지대까지 신속한 택배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GS칼텍스 무수천 주유소. 앱을 통해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편의점 물품을 드론에 실어 배송합니다. GS칼텍스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 GS리테일과 손잡고 드론 배송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세웅 GS칼텍스 사장과 조윤성 GS리테일 사장,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GS칼텍스는 미래형 주유소로의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형 주유소는 크게 모빌리티와 물류 서비스 등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주유와 세차, 정비를 담당한 기존 주유소에 카시어링과 미래차 충전의 모빌리티 허브와 택배와 드론 배송이 이뤄지는 로지스틱 허브가 합쳐진 겁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리테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드론 서비스 분야에 진출해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드론 배송과 미래 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GS25의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주유소 인근의 편의점 상품을 드론에 적재해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유통 인프라의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생활 물품과 구호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GS칼텍스는 회사의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GS칼텍스는 물류회사와 협업해 주유소 거점 드론 배송 사업화를 추진하고 GS리테일 등 계열사 네트워크로 드론 배송 거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분자 진단 전문기업 젠큐릭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모 자금을 활용해 해외 진출 가속화와 매출 극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젠큐릭스는 조기 진단부터 수술 후 모니터링까지 암 치료 전 단계에 걸친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오는 25일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둔 젠큐릭스는 최근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회사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강조한 조상래 대표는 상장 후 제품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과감하게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그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연구실 설치와 신규 진단키트 연구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젠큐릭스는 오늘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 주관사는 미래세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5mm 내외,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흐리겠고요. 늦은 밤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3도, 대구와 광주 32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무더위는 모레부터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조금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32도, 청주 33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다가 저녁에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7도, 강릉 2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전주 33도, 부산 26도, 제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서해남부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해상에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정선이 북상함에 따라 모레는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